여러분, 누군가의 부재를 마음에 묻고 살아가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즐겨 듣던 노래를 들으면 문득문득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요. 아스라이 떠오르는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 미소 하나까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들. 그러다 보면 울컥하며 한참을 멍하니 있곤 하죠. 노래 한 곡에 가슴이 저미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사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죠. 조용한 밤이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눈을 감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제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엄마를 추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노래가 세대를 건너 그리움을 전해주고 있는 셈이죠. 엄마는 늘 춤추듯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면 벌떡 일어나 그 곡에 맞춰 몸을 흔들곤 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며 아빠는 참 따뜻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셨죠. 우리 가족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사랑한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대중적으로 이름난 분은 아니지만 평생 만화라는 세계에 인생을 바친 무명에 가까운 작가셨죠. 철학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그리던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재능을 진심으로 믿고 지지했어요. 때론 현실이 버거웠을 텐데도 아빠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심지어 주변에선 왜 저런 남자와 결혼했냐는 말도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그걸 지켜보는 것도 내 몫이지.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늘 웃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도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공부하라는 말, 좋은 직업을 가지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은 성적이나 직업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단다.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자율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엄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우리는 친구 같은 모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엄마와 충돌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연인 민규 씨를 만나고부터였죠.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민규 씨는 성실하고 자상한 성격에다 집안 환경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저는 그와의 만남에 운명을 느꼈고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했을 때 엄마는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엄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분이 아니셨기에 그날의 태도는 더욱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글쎄다, 민규라는 사람. 조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왠지 마음에 걸린다.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단다. 저는 당연히 반발했죠.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그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설득 아닌 설득을 하며 상견례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서울 시내 고급 일식집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도착했고 민규 씨 가족은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처음 인사부터 예의가 없었죠.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혼수 이야기를 꺼냈고 민규 씨의 어머니는 마치 장사하러 나온 듯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산 소파, 고급 냉장고, 거실에 어울리는 특정 색상까지 지정하며 마치 상품 리스트를 읊듯 혼수를 언급하는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민규 씨가 그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조심스레 반박하던 제게 민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며느리가 어딜 끼어들어. 그 순간까지 묵묵히 참던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공손한 말투로 말이죠. 저는 사돈 어른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딸에게는 이토록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이 자리가 혼수 거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말씀을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잠시 말을 잃었고 상견례 분위기는 곧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고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지훈아, 정말 이 결혼해야겠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상견례 이후 민규 씨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시릴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저와 엄마 사이의 첫 번째 균열이 되었고 동시에 민규 씨 가족에 대한 작은 불신의 씨앗이 심어진 계기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지도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모도 한 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민규 씨와의 결혼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엄마와의 갈등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결혼식장 장소, 예식 복장, 주례 선택까지 모든 사소한 결정 앞에서 민규 씨 측은 늘 일방적이었고 저는 그 요구를 조율하느라 정작 제 의견은 거의 말하지 못했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종종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왜 자꾸 민규 오빠랑 나 사이를 의심해? 나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잖아. 엄마가 나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민규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엄마는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았죠. 문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조용한 흐느낌 소리에 저는 잠깐 흔들렸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와의 대화는 현저히 줄었고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중 일부를 엄마가 직접 준비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민규 씨의 어머니가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처가 쪽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직접 엄마께 전한 겁니다. 엄마는 상처받은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저는 그날 엄마가 방 안에서 무릎 꿇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계셨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또다시 갈등을 회피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좋아질 거야. 지금은 예민한 시기니까. 그렇게 말하며 모든 걸 무시했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특히나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가는 걸 보며 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식 일주일 전
혼수 배송 문제로 벌어진 전화 통화에서 벌어졌습니다. 민규 씨 어머니가 엄마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딸이 남의 집으로 시집 오는 건데 처신을 좀 단정히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나서시는 모습 보기 안 좋아요. 그 말을 듣고도 엄마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댁 문제로 엄마와 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나도 남편도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다 괜찮아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내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엄마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조용히 눈물 흘리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지만 저는 애써 못 본 척 찍힐 사진과 동영상 생각에 시종일관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속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결혼 후 민규 씨와의 삶은 처음엔 무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집안일, 시댁일,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과 그 가족 사이에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 직업에 만족했고 결혼해서도 당연히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했으면 집안일과 남편 챙기는 일에 충실하라며 돈 몇 푼이나 번다고 그까짓 일을 계속하려고 하냐며 빨리 그만두라고 닥달하셨고 결혼 전에는 일 계속하고 싶으면 하라던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서 일 안 하고 집에서 놀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남편 내조에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축내기만 하는데 시간도 많은데 시댁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자며 부르시더니 시부모님, 식사 준비, 설거지, 시댁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모두 저에게 시키셨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댁에 못 가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더니 역정을 내시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댁을 멀리하려고 하냐며 요즘 것들은 시부모 공양도 모르고 지멋대로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남편은 집에서 놀면서 시간도 많은데 부모님 댁 가서 말동무해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싫어서 자기 엄마를 서운하게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제가 일 안 하고 시간이 많은데 라는 말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놀고 먹는 사람 취급했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에게 7 첫반상을 차려줘야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면 아침 10시쯤 되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하여 시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녁까지 시댁에서 또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과 다음날 식사를 위한 장을 보고 남편이 시댁으로 퇴근하면 또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으로 와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4시간이라곤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사는데 남편과 시어머님이 내 벌이를 비웃으며 말하던 그깟 돈 몇 푼도 받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제 존재는 투명한 유리처럼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했던 그 감정이 이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했던 걸까? 남편은 우리 집이 원래 좀 유교적인 집이니까 네가 이해하고 우리 엄마한테 잘 맞춰줘야 해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당화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죠.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2년 후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딱딱하고 무거웠습니다. 올해부터 설 음식 준비는 큰댁에 가서 할 거야. 큰집 아들네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이민을 갔으니 이제부터 네가 가서 음식 준비 좀 하거라. 큰 댁에서도 너한테 기대가 크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아직 명절 음식은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해. 넌 너무 나약해 보여서 걱정이야. 엄마가 혼자 키워서 그런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가르친 게 없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 말인데 명절에 그딴 음식 좀 보내지 말라고 해. 그게 뭐니? 격식 떨어지게.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해. 이런 분위기에 안 어울리니까 앞으로 보내지 말라고 꼭 전해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를, 그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말에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냉랭한 어조로 말을 잘랐습니다. 심해? 난 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 결혼했으면 시댁에 충실해야지. 아직도 친정엄마 타령이니? 그게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태도야. 그날 저녁 저는 민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냐? 우리 엄마가 사돈댁 보내는 거라며 더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보내는 음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민규 씨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죠. 엄마 말이 좀 과했어도 당신이 그냥 맞춰주면 안 돼? 괜히 큰일 만들지 말고. 맞춰? 그게 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맞추라는 거야?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걸 꼭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있어?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민규 씨는 끝까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깎아내리는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며칠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훈아, 설에 사돈댁 드리려고 특별히 더 비싼 소고기로 사서 육포 만들었는데 시간 되면 와서 가져가고 아니면 택배로 보내드릴게. 너무 오래 못 봤는데 이번 설에는 올 수 있니?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는 엄마의 말투가 전부 다 제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엔 시부모님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올해 비울 거라 육포는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설명절에는 엄마한테 못 가고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갈게요. 엄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 불편할까봐 그런 말도 미안하네. 엄만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면서도 저는 엄마를 불청객으로 만든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어요. 그리고 설 당일 저는 시댁 큰댁 부엌에서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명절 내내 한 번도 앉지 못한 채 종종거렸죠. 그러다 큰댁 어르신이 이런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이런 일도 못하네. 내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말에 저는 그릇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려 도마 위로 쿵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엔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민규 씨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엄마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흐느꼈어요.
엄마는 놀라서 문을 열었고 저를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 익숙한 품 그 속에서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것도 엄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잃게 만든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엄마, 나 이 결혼 틀렸던 것 같아. 엄마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아는 건 결코 실패가 아니야. 진짜 실패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민규 씨에게 직접 말하러 갔어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혼하자. 민규 씨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내가 지키는 게 어머니의 체면이라면 나는 내 엄마의 자존심을 지킬 거야. 더는 이 관계에서 나와 내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못 참겠어.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설마 하던 이혼을 제가 진짜 진행하자 온갖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심한 욕도 하시며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집 명예를 더럽히는 짓은 절대 안 돼. 라며 명예랄 것도 없는 명예를 운운하며 저를 협박했어요. 남편은 저를 어르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협박하며 화를 냈어요. 이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친정어머니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한 죄가 너무 커 엄마 병간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네가 바람이 난 건지 어째서 그 착한 내 아들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집 며느리니 다른데 신경 쓸 생각 말고 하던 대로 내 아들 출애하지 않게 제대로 내조하라며 친정집에 가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능하면 빨리 이 이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변호사를 만나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시댁에서는 재판까지는 남사스러워 안 된다며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친정어머니 병환이 갑자기 심해지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는 하늘나라고 가시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엄마한테 그동안 못해준 효도해드리며 함께 여행도 하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끝내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걱정만 끼쳐드리는 불효자식이 되었어요. 엄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런 거였어요.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얼 배우느냐야. 절대로 너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렴.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문장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지금 작지만 따뜻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들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그 공간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커피향이 퍼질 때마다 환하게 웃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때때로 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 읽어요. 거기엔 제가 모르는 엄마의 마음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지훈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 떨려 하면서도 해낸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상처보다는 지지를 주는 사람이고 싶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다시금 다짐합니다. 언젠가 내가 엄마가 된다면 나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하게 전하며 살아가야겠다고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울게 만들고 또다시 살게 만들죠. 저는 엄마를 잃었지만 그 사랑은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노래 한 곡을 틀어놓고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던 날씨예요. 그 편지를 붙잡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노래를 틀었어요. 엄마가 자주 부르던 그 트로트 노래.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마가 아직 여기 계시는구나. 내 마음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엄마가 생전에 꿈꾸던 일을 하나하나 실현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동네 작은 카페를 인수해 지유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열었습니다. 엄마 이름 지유를 딴 공간이죠. 그곳엔 엄마의 일기, 좋아하던 노래, 평소 쓰던 찻잔을 하나하나 놓았고 카페 구석엔 엄마의 편지함을 만들어 누구든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편지함을 무척 아꼈어요. 매일 다양한 사연들이 모였고 저는 그중 몇 개를 골라 조용히 답장을 써놓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여고생이 카페에 찾아와 말했어요. 이 편지 혹시 사장님이 직접 답장해 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살아볼 용.